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6장 기출문제 부분 보도록 하죠. 6장은 가족간호에 대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는가 우리가 잘 파악하시고 그 기출문제 출제됐던 영역 중심으로 여러분 잘 정리해 가시기 바라요. 네, 1번 보도록 하죠. 가족 간호 사정 도구에 대한 거죠. 가족 사정 도구 중에서 취약 구성원 중심으로 우리가 나타내주면서 가족 내외의 상호작용, 즉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린 사정 도구는 사회 지지도를 설명한 거죠. 답은 4번. 여러분들 1번의 구조도 같은 경우는 가계도라고 들으죠. 그래서 구성 상태도 알 수 있고 질병력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고요. 2번에 가족 밀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애정 상태, 밀착 관계, 갈등 관계 이런 것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고요. 3번에 외부 체계도라고 하는 것은 가족 체계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어떤 건 강점이 되고 어떤 건 스트레스원이 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안한 사정도구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거는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대상은 지역사회고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단위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하더라도 단위는 가족이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거기 기억본 보시면은 가족은 지역사회 간호사업 시 효과적인 단위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족 간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우리가 가족 간호 사업 수행할 때 효과적인 우리가 단위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간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수단으로 수단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적합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없고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지역사회가 전체가 건강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 어떤 단위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한다면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업 하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은 그거는 적합하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족 간호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가족이 우리의 효과적인 단위일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구성원의 건강 문제는 가족의 건강 문제가 반영된다. 개인과 가족 간의 건강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가족 내에서 생활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떼놓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급번에 가족은 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가족이 개인의 건강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간호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발휘하고요. 이런 이유도 하나의 단위로 단위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리을번에 건강 문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은 건강 문제가 서로 상호 관련적이라는 거,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으로 4번으로 돼 있는데요. 5번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 기억번 같은 거는 우리 어떤 간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거는 의미상 적합하지 않게 설명된 거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보다는 효과적인 단위라고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꼭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적합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가족간호를 설명하는 이론, 가족간호 접근 이론 중에서 우리가 가족의 내적 역동, 내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죠. 2번. 여러분들 1번의 기능주의적 이론, 구조기능 이론 같은 경우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라고 보고 접근하는 이론이고요. 3번의 체계 이론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개방체계로 보고 접근하는 거고, 발달주의적 이론 같은 경우는 가족도 개인처럼 발달하기 때문에 그 발달 단계마다 우리가 과업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였었고요. 위기이론 같은 경우는 가족이 겪는 위기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론이죠. 여기서 내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내적 역동을 강조하는 이론이 2번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아동학대가 있는 가족을 건강관리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 요 가족 구성원 간에 우리 상호작용에 의해서 문제행위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행위라던가 역할이라던가 뭐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성원 상호 간에서 우리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게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특히 가족의 문제행위라는 것은 우리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가족간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에 가족의 발달 변화. 여러분들 가족의 발달 변화를 설명하는 거는 책 이론이 아니라 발달 이론이죠. 근데 요게 발달 이론을 발달과 변화는 발달 이론을 설명했는데 개별적인 거다. 요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발달 변화를 설명하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은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체계 이론하고 연결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족을 사회체계와 상호작용 하나의 체계로 본다. 하나의 체계로 보는 거는 체계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족 내의 어떤 적응이라던가 내부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이라던가 내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인 거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가족은 사회 구조의 하나. 그래서 가족도 하나의 구조로 보면서 이 구조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기능이다. 이 기능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얼마나 적합하냐.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구조 기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다음 중 문제가 있는 이러랬는데 이 문제를 좀 더 보완하자면 문제 행위예요. 문제 행위. 뭐 학대 행위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알코올 중독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가족의 문제 행위가 있는 가족을 적용할 수 있는 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복원되다 보니까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문제 행위를 갖고 있는 가족을 접근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 행위는 구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예, 또는 상징적을 빼고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성장 위기에 맞는 것 이러랬는데 성장 위기라기보다 성숙 위기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성숙 위기. 여러분들 가족을 위기 중심으로 접근할 때는 위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족 발달 단계상 우리 앞으로 발달적으로 봤을 때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위기를 성숙 위기라고 그러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위기, 우리가 돌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위기를 상황 위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7번에서는 성숙 위기에 맞는 것,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기, 발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기로 맞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3번입니다. 우리 정년퇴직 같은 거는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3번. 여러분들 정년퇴직은 성숙위기라면 만약에 명예퇴직이다. 뭐 예기치 않은 퇴직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도 우리가 나머지 1번, 2번, 4번 이런 것들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4번 같은 것도 정상아가 출생하는 거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성숙위기라면 미숙아라던가 기형아라던가 출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황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성숙위기에 들어가는 게 3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듀발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족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제시했잖아요. 그 단계 중에서도 첫 자녀부터 마지막 자녀들이 떠나가는 시기를 우리가 진수기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수기는 자녀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은 우리가 부부만 남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빈둥어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사망까지, 그 다음에 학령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녀가 우리나라로 따졌으면은 첫 번째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학년기고요. 중년기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서부터 은퇴할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인 거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우리가 가족 사정 도구 중에서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 질병력도 파악할 수 있고 하는 도구가 구조도인 거죠. 답은 4번. 여러분들 밀착도, 사회 지지도, 뭐 외부 체계도 요거는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예.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이것도 가정사정 도구 중에서도 취약 구성원 중심으로 그리고 가족의 지지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 내외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가 지지도죠. 사회 지지도. 요거는 우리 앞에 출제됐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답은 2번. 여러분들 1번의 체계도는 가족 체계와 외부 체계의 상호작용, 밀착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관계, 밀착관계 나타내주고요. 구조도는 구조와 질병력, 그 다음에 가족 연대기라는 것은 가족의 중요한 사건을 연대별로 정리한 표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우리가 가족의 스트레스원과 갈등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족사정 도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갈등 여부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 체계 자체가 우리가 어떤 거는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갈등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강점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약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도구가 외부 체계도입니다. 가족 체계와 외부 체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준 도구인데요. 우리가 가족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외부 체계 중에 어떤 거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어떤 거는 갈등원으로 작용하고 어떤 건 강점으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우리가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밀착도하고 다른 점은 여러분들 밀착도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 아니에요. 구성원끼리의 어떤 밀착관계, 갈등관계, 뭐 스트레스 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서의 스트레스 갈등은 가족 전체인 거죠. 가족 체계 자체가 어떤 건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고 갈등원이 될 수 있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외부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구성원끼리를 설명했다면 3번이 될 수도 있지만 요건 가족 자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가 들어가죠. 우리가 가족의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 뭐냐? 가족 연대기인 거죠. 우리 앞서서도 보기에서 잠깐 봤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들 가족 접근 이론 중에서 위기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위기론은 위기 중심으로 우리가 가족 간호를 접근하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위기 중심으로 가족에 대해서 간호할 때 간호과정 자체는 일반 간호과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정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위기 중심으로 접근할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을 위기 중심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해서 접근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사정진단 단계에서는 위기를 유발하는 사건이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대처 기전을 썼는가, 위기가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사정진단 단계고요. 계획 단계에서는 위기가 시작됐다면 위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선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계획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획 단계가 끝나면은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계획 단계에 포함되는 활동, 나머지는 사정 진단 단계에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가족 간호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수단.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1장에서 아니 1장이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방법과 수단과 요거 설명할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가족 간호에만 꼭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수단과 방법 설명할 때 우리가 다뤄졌던 내용이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설명할 때, 기본 개념을 설명할 때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고 활동이라고도 하고 뭐 행위라고도 그러죠. 행위가 있죠. 우리가 이거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목표와 대상 사이에는 기능 연속 지표, 대상과 활동 사이에는 간호 과정. 요 목표와 우리가 활동 사이에는 뭐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냐면 이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우리가 수단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구분하라는 거냐면 요 활동과 방법과 수단과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 활동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간호 제공, 우리가 서비스를 간호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보건, 교육도 있겠고, 그 다음에 관리 활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활동을 어떻게 구분하기도 하냐면 직접 제공 활동인가, 반직접인가. 예, 이거 이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간접 활동인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이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활동을 제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뭐 전문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방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단은 도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방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이라던가 우리가 이런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 밖에도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의뢰한다던가 또는 보건교육할 때 1대1로 하는 상담도 있고 집단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 이용하는 매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요거로만 묶인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1번에 보시면은 가정방문 클리닉은 건강관리실 클리닉이라고 들으죠. 이건 수단인데 직접 간호 제공은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클리닉 집단교육은 수단인데 우리가 보건교육은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정방문은 수단이지만 보건교육은 활동. 그죠? 상담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상담은 우리가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1대1로 보건교육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직접 간호 제공은 활동에 들어갈 거고요. 상담, 가정방문은 수단에 들어가겠죠. 5번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 클리닉, 집단교육 요거는 우리가 다 수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으로만 묶인 거는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죠. 취약가족이 아닌 것 이러는데요. 여러분 취약가족을 구분하는 거는 학자 간에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띠는 가족, 뭐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족, 상호작용 면에서 취약성을 띠는 가족, 발달적으로 취약한 가족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널리 활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직장에 다닌다, 취업물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인데 취업모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만성질환자, 이것도 기능 면에서 저수도 가족 같은 경우도 취약성을, 기능 면에서 우리가 4번은 해당되지 않죠. 그죠? 미혼모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업에 있어서 취약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고요. 이 해설은 최근에 문제로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16번 가도록 하죠. 16번은 뭐에 관한 거냐면 무기력 가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성질환자가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던가 뭐 알코올 중독이 있다던가 치매 환자가 있다던가 뭐 뇌졸중 중풍 환자가 있다던가 이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큰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행위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서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우리가 재인식하도록 일단은 돕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걸 안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요 무기력 가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재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의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 그 재정의 방법이라던가, 그다음에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질문법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정의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재정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재정의 함으로써 무기력에 빠진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재인식,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2, 3, 4 같은 경우는 질문법들을 우리가 설명한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시다. 가족 간호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 간호는 우리 간호사가 그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과 더불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가족이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 간호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뭐 이 정도 우리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 우리 기출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다음 장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7장에서는 가정간호사업, 노인간호, 호스피스, 재활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이렇게를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 간호사업이라고 해서 7장에서 다뤘죠. 요것과 관련한 우리 기출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7장 기출문제에서 나온 부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보세요. 1번.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간호가 있었고요. 우리가 수업시간, 이론 수업시간 했죠. 간호라는 게 있었고, 요 가정간호는 우리가 가정간호가 있고 방문간호라는 게 있었었죠. 방문간호. 여러분들 가정간호, 방문간호 똑같은 거는 가정 방문해서 한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 요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는 간호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가정전문간호사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 같은 경우는 병원 중심, 우리가 병원 중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보건기관이라던가 법인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중심이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 우리가 가정간호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 중에서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 우리가 보건소 방문간호가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건소 중심으로 실시하는 방문간호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 중심 방문간호 사업 이러래도 되고요. 최근에는 그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 형태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도 우리가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방문간호 중에 뭐가 있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 기관이 있죠. 여러분들 방문간호기관,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우리가 방문요양이라던가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실시하는 방문간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가정간호하고 방문간호 출제빈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정간호는 아무 얘기 없으면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중심. 요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된 게 이제 보건소 중심이다 보니까 가정간호는 얘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방문간호는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방문간호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우리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 즉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1번 보시면은 가정간호시라고 그랬으니까 가정간호는 병원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중심. 여러분들 병원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가 처방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처방전은 우리가 90일까지 유효하고요. 보관은 5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것이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요 맞춤형의 방문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맞춤 형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 통합형의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이렇게 물었으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그 건강관리 사업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 사업, 건강관리가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 특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증진 사업 안에서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실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보건소에서 채택한 배경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옳은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예요. 일단 취약계층에서는 형평성을 더 높이려고 도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된 것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병이 많아진 것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가정간호 대상의 퇴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가정간호 사업이 나올 때 우리 아무 얘기 없으면 얘를 얘기한다 그랬죠. 병원 중심.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우리 가정간호 사업 대상자가 퇴록할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런 얘기죠. 우리 퇴록 기준으로는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는 맞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관계가 나빠져서 서비스 제공하기 어렵다. 이거는 퇴록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퇴록 기준은 그 해설에 우리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합시다.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는데요. 이거는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방문관으로 그랬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맞춤형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는데 1번은 뭘 설명했냐면 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이 대상이다. 요거는 요 방문간호 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를 설명한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대상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법적 근거가 의료법이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의료법을 근거로 하는 거는 병원 중심 가정간호 사업이에요. 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법이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본인 부담이 20%다. 이거 옳지 않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는 국비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시행된다. 또는 조세로 실시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대상자는 방문간호기관이며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기관에서의 방문간호 서비스는 우리 계약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이것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참여 인력은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직 중이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는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97, 요게 연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요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는 맞춤형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의 방문관리 사업으로 실시되는데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여러 인력이 우리가 팀으로 접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맞게 설명한 겁니다. 네, 답은 5번. 이것도 출제 빈도가 최근에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죠? 알아두시고 문제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기를 볼 것 같으면은 1번이 노인전문병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복지법에 의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으로 분류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요양기관이죠.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도 요양기관이고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에 대한 우리가 요양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장기요양 정책은 시설 정책이 있고 재가 정책이 있어요. 집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요양시설 같은 데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요양 정책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시설 내지 서비스하고 거리가 있는 것. 장기요양 정책하고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있는 거는 5번으로 답이 되어 있는데요. 재가복지 서비스도 장기요양 정책에서 우선 정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보다는 1번으로 하는 것이 답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노인전문병원에서도 노인들을 우리가 요양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거리가 있는 거는 1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번에서 1번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 중에서 여러분들 재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5번에 해설에 나왔듯이 재가 서비스는 우리가 집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만 돌본다던가 단기간 동안에 돌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가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또는 방문해서 받는 요양이라던가 간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가 서비스 중에서도 만약에 돌보던 자녀가 뭐 출장을 가야 된다 또는 여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며칠에서 몇 주 돌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단기인 거예요. 단기. 그래서 여기서는 재가 서비스 중에서 단기 서비스가 우리 적절한 기관인 거죠. 답은 3번. 여러분들 이 보기 중에서 재가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3번하고 4번 아니겠어요? 주간 서비스는 낮에만 돌보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에 돌보기 위한 시설은 단기 보호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상태 분석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사망자료라던가 이완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인 연령층과는 다르게 노인 연령층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사망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예요. 일상생활 정도가 되는 노인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노인이 몇 퍼센트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7번에서 보기에서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4번인 거죠. ADL이나 IADL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을 파악하는 도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죠. 노인의 신체적인 여러분들 생리 신체 작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용어를 신체 생리 작용이라기보다 신체적 노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노화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신체적인 노화,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노화되는가? 노화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모든 기능이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퇴행돼 가죠. 그죠? 그래서 그 신체적인 노화 현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관절염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1번 맞고요. 2번에서는 폐활량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설명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 신체적 노화, 신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노화돼요. 노화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대부분
우리가 퇴행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진행돼 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만성질환의 유병률 발생률과 관계 있는 것으로 옳은 것 이랬는데, 요거는 해설이 적합하지 않아요. 해설을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이 D는 I분의 P예요. D가 이완기간, 이게 발생률, 유병률이죠.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이 이완기간이 긴 질병인 거죠. 그래서 이완기간이 긴 질병은 여러분들 요 이완기간하고 발생률은 반비례잖아요. 이완기간이 긴 질병은 발생률은 낮아요. 그런데 비례죠. 이완기간이 긴 질병은 유병률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것이 1번이에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발생률은 높고 발생률은 낮고 유병률은 높고, 급성질환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고, 어떤 경우에 거의 비슷해진다고 하냐면 이완기간이 극도로 짧거나 치사율이 높을 때 발생률 유병률이 같게 조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우리 어느 지역 사회에서 그 노인의 보건 향상, 노인 보건 사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고 그런다. 예, 수집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어떤 인구의 건강관리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포괄적 사정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가 다 파악해야 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 정도, 질병 상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상태 다 파악해야 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분열적 성격, 우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상담을 해왔다. 이런 경우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우리 업무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2번이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1번이라던가 3번이라던가 4번 같은 거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고요. 2번에 정신요양원, 여러분들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2번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해설을 참조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흔하게 그냥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고 참조 수준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정신간호 사업에서 정신간호 사업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 질병의 자연사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랬죠. 질병 발생 이전이 1차, 질병이 있는 시기가 2차, 질병이 없는 시기, 우리가 퇴원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적응한다던가 관리한다던가 하는 것이 3차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사회 정신간호에서 2차 예방 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러랬는데, 2차 예방이니까 이미 정신질병을 갖고 있는 대상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예방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어떤 위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잘 복용하도록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단기 2번 이러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묻는 게 지역사회의 정신간호잖아요. 우리가 임상 쪽에서의 정신간호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간호사의 활동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시키고 입원 환자 관리하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 정신간호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돌아온 환자에게 우리가 투약을 감독한다던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3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복원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3번은 2차는 2차지만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요. 4번에서는 퇴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2차가 아니라 3차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히 복원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대로 풀자면 3번, 4번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번에 퇴원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복원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보자면 3, 4번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얘기죠. 호스피스 활동 업무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은 병원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죠.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호스피스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신체적 간호 활동이 주활동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요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우리가 뭐 지지라던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정서, 사회, 영적인 부분 이런 총체적인 것을 돌보는 거지 신체적인 거에 주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환자만 대상이다. 많이 들어가서 옳지 않은 거죠. 환자가 주 대상이겠지만 가족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 옳지 않고 4번은 잘 설명했다고 보여집니다.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죠. 재활간호사업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재활간호사업은 지역사에 살고 있는 그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활하도록 돕는 간호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활간호사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재활간호사업 해야 되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많아지고 있는가? 기역번, 니은번은 재활해야 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죠?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마찬가지죠.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노인 환자가 많아진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던가 만성질환자가 많아진다, 장애인이 증가된다, 사고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우리의 영양 프로그램,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영양 개선, 영양관리 프로그램인 거죠. 우리가 그 영양관리 프로그램 중에서도 열량을 내는 열량소가 있잖아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열량소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되는 열량 중에서 60% 이내로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은 20% 이내로 칼로리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게 설명한 것이 2번인 거죠. 네.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장기요양급여. 여러분들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 해설에 나왔듯이 재가, 시설,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1번인 거죠. 예, 경로연금 이거는 장기요양급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 재가급여는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세부적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들어갑니다. 요거까지 꼭 알아시고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는 우리가 가족요양, 특례요양,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가급여 종류, 특별현금급여 종류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지역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자별 서비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요거는 1, 2, 4번은 잘 설명했어요. 읽어보시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8장의 기출문제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시다.